보통 우리가 그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 아니면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 패권의 현장 이러면 어디를 떠올리시나요? 아무래도 뉴욕 월스트리트의 마철루나 저기 두바이의 아주 화려한 호텔 회의실 이런 곳을 많이 상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을 아주 조금 다른 곳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2025년 11월 18일이고요. 장소는 전라북도 정읍시의 소성면의 한 농공단지입니다. 아, 정읍,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야말로 평화롭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용한 마을에 있는 딱 축구장 크기만한 평범한 공장 마당에 무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진짜 비현실적이거든요. 와, 200명이요? 어떤 사람들이 온 건가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합작 에너지 기업인 펫코 대표, 영국 런던 증시 상장사의 회장, 그리고 세계 최대 원자재 무역 기업인 트라피구라 이사, 독일 바스프 아시아 지부장까지 전 세계 VIP들이 그 검은색 세단을 타고 정읍의 좁은 시골길을 달려온 겁니다.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 작고 조용한 마을로 불러 모았을까요? 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심층적으로 분석할 자료들은 글로벌 에너지 산업 보고서, 유럽연합의 최신 환경 정책 브리핑, 그리고 최근 쏟아진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보도 자료들입니다. 네, 아주 방대한 자료들이죠.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30년간 한우물을 판 한국 연구자의 집념이 어떻게 세계적인 산유국들을 한국의 시골 마을로 불러 모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에 대한 상식을 어떻게 뒤집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세계 최대 산유국, 그러니까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는 중동의 거물들이 왜 굳이 달러를 싸들고 와서 한국 폐기물 기술의 독점권을 가져갔을까요? 오,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리고 정작 혁명적인 기술을 품고 있는 한국은 왜 이 엄청난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역설적인 상황의 이면에 깔린 경제적, 지정학적 계산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정읍으로 몰려든 이유를 파악하려면 일단 이 웨이브 정읍이라는 공장이 뭐 하는 곳인지부터 확실히 이해해야겠죠? 네. 기술적 원리를 아는 게 우선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이 공장이 폐플라스틱이랑 폐비닐을 다시 원유 상태로 되돌리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산업 리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쓰레기를 고열로 가열해서 기름을 뽑는 이른바 열분해 기술은 사실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던데요. 맞아요. 기술 발전사를 보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기존의 열분해 방식은 섭씨 500도에서 최고 800도에 이르는 엄청난 고온으로 폐기물을 말 그대로 태우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800도요? 와, 그냥 태워버리는 거네요? 네, 본질적으로 작은 소각장을 운영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굴뚝을 통해서 치명적인 환경 호르몬인 다이옥신이나 퓨란 같은 유해 물질이 뿜어져 나왔고요. 아, 환경 보호하려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오히려 독성 물질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그 엄청난 고온을 견디느라 설비가 금방금방 망가졌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낸 기름도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고도의 추가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산업용으로 겨우 쓸 수 있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졌네요. 그런데 제가 웨이브 정읍의 RGO 기술, 그러니까 재생 녹색 기름 기술 관련 자료를 보면서 진짜 놀란 게 있습니다. 이 공정은 불을 아예 안 쓴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쉽게 상상하실 수 있게 제가 비유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냄비에 물 끓일 때는 가스불의 열기를 직접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전자레인지를 쓸 때는 불꽃 없이 그냥 파동으로 음식 속에 물 분자를 흔들어서 열을 내잖아요. 오, 아주 정확한 접근입니다. 아, 진짜요? 그럼 이 기술도 폐플라스틱을 분해할 때 막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파동을 쓰는 건가요? 완벽한 물리적 비유입니다. 웨이브 정읍의 설비에는 펄펄 끓는 화로 대신에 세라믹 저온 분해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정 온도가 기존의 절반도 안 되는 270도에서 300도 사이로 유지가 되거든요. 온도가 확 낮아졌네요. 네, 여기서 핵심은 열이 아니라 세라믹 촉매에서 발생하는 전기 파동 에너지입니다. 이 파동 에너지가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분자 고리들을 아주 정밀하게 타격해서 끊어내는 거죠.
와, 무식하게 불로 녹이는 게 아니라 분자 구조를 흔들어서 끝난 거군요. 맞습니다. 화학적 사슬을 조심스럽게 풀어서 원래의 기름 상태로 환원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기술 평가서를 좀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보통 촉매를 쓰는 기술은 결국 그 촉매가 오염되거나 성능이 떨어져서 나중에 상용화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이 바로 30년에 걸친 연구자의 집념이 만들어낸 차이점입니다. 아, 극복을 한 건가요? 네, 이 세라믹 파동 기술은 일회성 화학 촉매에 의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리적 파동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라서 설비의 내구성과 수명이 비약적으로 깁니다. 오, 화학약품을 계속 부어넣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불로 태우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이옥신이 발생할 조건 자체가 아예 안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굴뚝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굴뚝 없는 공장이라니 혁명적이네요. 사우디 페코 대표가 공장에 직접 방문했을 때 냄새도 없고 소음도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율 데이터도 압도적인데요. 폐기물 100kg을 넣으면 70kg의 기름이 나옵니다. 무려 70%의 수율이죠. 100kg 쓰레기에서 70kg 기름이요? 네, 게다가 추출된 기름은 추가 정제가 거의 필요 없는 고순도의 납타급 원료입니다. 납타가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료거든요. 폐비닐을 넣어서 새 플라스틱의 원재료를 바로 뽑아낸다니 경제성이 장난 아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투자 보도자료를 보며 생긴 진짜 큰 의문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 보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입니다. 아, 사우디 이야기 흥미롭죠. 세계 최대 산유국이잖아요. 기름이 진짜 썩어 넘치는 나라인데 왜 굳이 한국 중소기업의 기름 만드는 기술에 1,000만 달러나 선뜻 투자를 하고 중동이랑 오세아니아 독점 영업권까지 찡겨간 걸까요? 언뜻 보면 자국 산업을 깎아막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자국 석유 산업이랑 경쟁하는 기술에 돈을 대는 꼴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우디의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의 거시경제적 맥락과 연결해보면요. 아주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계산인가요? 사우디가 하루에 약 961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이 막대한 원유 중에서 상당량을 수출하지 못하고 자국 내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 그냥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아, 전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맞아요. 사우디 경제의 핵심은 원유를 수출해서 달러를 버는 건데 국내 전력 수요 때문에 그 귀한 수출 물량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사우디 정부는 발전소에서 태우는 원유를 확 줄이고 그 물량을 해외로 돌려서 국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하, 발전 효율을 높이거나 태양광 같은 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남는 원유를 내다 팔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제가 석유화학 산업 보고서를 보니까 사우디는 원유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원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 시장에서도 파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석유화학의 강자죠. 만약에 원유 사용 자체를 줄이게 되면 플라스틱이나 화학 제품의 필수 원료인 그 나프타 공급망에도 연쇄적으로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와,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사우디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이자 그 높은 사람들이 정읍으로 달려온 진짜 이유입니다. 나프타가 부족해지니까요. 그렇죠. 에너지 전환 때문에 원유 소비를 줄이려다 보니까 석유화학 산업의 근간인 나프타가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우디 아람코랑 협력하는 페코는 이 빈칸을 채울 대안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고요. 아, 바로 그 완벽한 퍼즐 조각이 정읍의 RGO 기술이었군요. 맞습니다. 원유를 덜 정제해서 생기는 나프타 부족분을 폐플라스틱에서 뽑아낸 나프타로 메우겠다는 아주 철저하고 실리주의적인 접근이었던 겁니다. 와, 단순한 친환경 투자가 아니었네요. 자국 핵심 산업의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군요. 네, 페코들티오가 계약 직전에 정업 공장을 직접 찾아왔잖아요. 설비가 조용하게 돌아가면서 고품질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대규모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거죠. 그런데요, 이야기가 이렇게 완벽하게 극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의심이 좀 듭니다. 어떤 의심이 드시나요? 청취자 여러분 입장을 대변해서 질문을 좀 던져보자면 보통 환경기술 발표하는 거 보면 파일럿 단계나 실험실 데이터만 그럴싸하게 포장해놓고 나중에 상용화 단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흔히 그린워싱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이거 진짜 상용화된 기술 맞나요? 종이 위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중요한 의심입니다. 신기술은 반드시 제3자 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죠.
이 기술이 진짜 상용화 궤도에 올랐다는 증거 차분하게 4가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첫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PSM, 즉 공정안전관리제도 인증입니다. 보통 열분해 설비는 가연성 가스가 나와서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크거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 인증을 받았다는 건 공장이 극도의 안전성을 확보한 채 상업운전을 할 수 있다는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R의 품질 검증입니다. 국가 공인기관이죠. 네, 거기서 설비의 성능과 추출된 재생유의 화학적 순도를 공식적으로 인증해 준 겁니다. 일단 안전이랑 품질 면에서 국내 규제 당국의 까다로운 허들을 다 넘었다는 거군요. 하지만 기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셋째는 실제 매출을 동반한 수출 계약입니다. 오, 진짜 돈이 오갔나요? 네, 이미 2024년에 베트남 남한그룹과 연간 최대 150억 원 규모의 재생원료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술 시연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실물 경제로 진입했다는 확실한 증거죠. 연간 150억 원이면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넷째 증거가 바로 ISCC 플러스 인증 획득입니다. 아, 이 ISCC 플러스. 제가 유럽연합 환경 규제의 브리핑 보면서 이 인증에 진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규제가 엄청 빡빡해졌죠. 유럽연합이 당장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 만들 때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 원료를 섞어 쓰도록 법을 만들었잖아요. 이 기준 못 맞추면 유럽 시장에 아예 물건을 못 판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무역 장벽이 된 셈이죠. 그런데 이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 원료를 구하는 게 완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던데 아까 말씀하신 그 영국 세비엔이나 트라피구라 같은 글로벌 거인들이 정읍에 눈독을 들인 게 바로 이 인증 때문인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ISCC 플러스는 원료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의 친환경성을 투명하게 입증해야만 주는 아주 엄격한 인증이에요. 한국산 재생원료유로는 최초로 이 높은 벽을 넘은 겁니다. 최초요. 와. 네. 그러니까 트라피구라 같은 무역기업 입장에서는 이 인증을 받은 정읍의 재생유가 엄청나게 탐나는 거죠. 막대한 수요가 대기 중인 유럽 시장을 프리패스로 드나들 수 있는 황금 티켓을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상황을 쫙 종합해보니까 한국의 진짜 조용한 시골 농공단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로 기름을 뽑아내고 그게 유럽의 깐깐한 규제를 뚫고 전 세계 산업 현장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진 거네요. 네, 거대한 파이프라인이죠. 맞고 민첩하게 움직였는데 우리는 왜 이 대단한 기술을 여태껏 방치하고 몰랐던 겁니까? 명색이 제조업 석유화 강국인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뼈 아픈 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가 가진 맹점인데요.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기네요. 지원해주는 법인가 보죠. 네, 이 법 덕분에 태양광, 풍력, 수소발전 같은 것들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고 컸죠. 그런데 법이라는 게 보통 포지티브 규제, 그러니까 법에 명시된 것만 허용하고 지원하잖아요. 아, 설마 명시가 안 되어 있었나요? 맞습니다. 세상에 없던 저온 파동분해 방식이라는 신기술은 법전의 어느 카테고리에도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와, 너무 답답하네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아예 못 따라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아무리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이라도 정부 지원금이나 인프라 혜택을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죠. 초기 자본이 너무나 절실한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군요. 네, 그 틈을 타서 외국 자본이 우리보다 먼저 진가를 알아보고 핵심 독점권을 싹 쓸어간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그냥 아쉬운 수준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입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매년 원유랑 나프타 사오는 데 쓰는 돈이 무려 150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거 4인 가족 기준으로 나누면요. 한 가구당 1년에 1,160만 원 정도를 외국에 기름값으로 내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절반 이상이 그 위험한 중동 호르무즈해협 거쳐서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만약에 국내 제도가 이 기술을 빨리 품어서 전국적인 인프라로 키웠다면 그 골칫거리 쓰레기들이 매년 수십조 원의 외화를 아껴주는 전략 자원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산 재생자원으로 에너지 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한 거죠. 그래도 참 불행 중 다행인 건 이 기술이 해외에서 굵직한 성공을 거두니까 거꾸로 국내 정책 기반자들이 자극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나요? 네, 최근 환경부 등 규제 당국이 부랴부랴 가이드라인 정비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국내 안착을 위한 청신호가 커진 셈이죠. 늦었지만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 기업의 수익성과 미래 비즈니스 확장성 모델을 좀 살펴볼까요? 투자 리포트를 보니까 단순히 기름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업들이 이 기술을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는 두 번째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수익 엔진이죠. 탄소 배출권이요? 그 테슬라 초기 수익 구조랑 비슷한 건가요? 테슬라도 차 파는 것보다 내연기관 회사들한테 탄소 배출권 팔아서 번 돈이 훨씬 컸잖아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같은 글로벌 규제는 탄소 안 줄이면 기업들한테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리거든요. 그런데 웨이브 정업 기술은 쓰레기를 불태우지 않잖아요. 아, 소각을 안 하니까 온실가스가 안 나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소각장에서 태웠으면 대기 중으로 뿜어졌을 그 막대한 온실가스를 원천 차단한 거니까 국제사회는 이 감축분을 순환 탄소로 인정해서 탄소 배출권을 줍니다. 와, 대박이네요. 쓰레기 재활용해서 만든 고가 나프타 팔아서 돈 한번 벌고 온실가스 줄였다고 받은 탄소 배출권 팔아서 또 막대한 현금을 쓸어 담는 거네요. 네, 글로벌 자본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죠. 그런데 제가 확장성 모델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호주 독점권 이야기요. 호주가 중동처럼 석유화학에 목숨 거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권리를 가져간 건가요? 호주는 사우디랑 완전히 다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호주가 지금 패스트 패션 때문에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폐섬유, 그러니까 헌옷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아, 옷장 속에 안 입는 옷들이요. 네, 그런데 화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입는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같은 것들은 본질적으로 석유에서 뽑아낸 플라스틱 분자랑 똑같습니다. 아, 재질만 섬유 형태지 화학적 뿌리가 같으니까 헌옷을 그 저온파동 분해로에 넣어도 똑같이 분자고리가 끊어지면서 기름이 되겠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보낸 그 막대한 양의 폐섬유 샘플을 정읍 공장에 넣어서 돌려봤더니 아주 훌륭한 품질의 기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옷이 기름으로 변하다니 진짜 마법 같네요.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국토를 뒤덮는 거대한 쓰레기 산도 치우고 동시에 에너지까지 얻는 완벽한 해결책을 찾은 거죠. 이 기술의 진짜 무서운 점이 바로 이 무한한 확장성입니다. 플라스틱, 비닐, 옷 말고 또 되나요? 심각한 토양 오염을 일으키는 폐타이어나 전선 피복까지 원리만 같으면 다 기름으로 환원이 가능합니다. 이걸 증명하듯이 이미 전남 강진에는 연간 2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불륜압사유 생산기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정읍이 시작이었다면 강진은 본격적인 스케일업이군요. 네, 국가적인 산업 베이스로드로 도약하는 거대한 이정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남들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때 30년 동안 보이지 않는 파동 기술 하나에 매달린 한 연구자의 집념. 그 뚝심이 굴뚝 없는 조용한 공장을 만들었고 정읍이라는 시골 마을을 글로벌 자본이 몰려드는 에너지 혁명의 진원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국내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가장 늦게 알아보는 비용을 치르긴 했죠. 하지만 결국 압도적인 기술과 명확한 경제성은 글로벌 자본과 환경 규제의 흐름을 타고 스스로 길을 열어간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부와 힘은 무조건 땅 밑에 석유가 얼마나 묻혀 있느냐로 결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동이 패권을 쥐고 있었고요. 하지만 정읍의 이 파동혁명이 전 세계 표준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무심코 내다버린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 안에는 또 다른 미래의 유전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각이 완전히 바뀌네요. 어쩌면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흔하게 널린 자원을 알아볼 올바른 눈과 기술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폐기물 더미를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새로운 시대에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중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